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결국 산업안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재해까지 가게 될 거고요. 그 마지막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래서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왔는지에 대해서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안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산업안전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사상적, 이념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면 결국 근로자는 퇴사할 때 입사할 때와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퇴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출근과 퇴근이 아니라 입사부터 퇴사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대한 설명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퇴근할 때도 조금 피곤할 수는 있지만 막 크게 아프진 않을 거예요.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근데 이게 누적되다 보면 퇴사할 때는 그럴 수 있죠. 혹은 아프기 때문에 퇴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퇴사할 때도 입사할 때와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산업 안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안전을 위해서 우리 크게 네 가지의 법과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론 가장 큰 거는 헌법부터 있기는 해요. 헌법에서 어떤 근로자 혹은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법률이 나오는 건데 그거 말고 실질적인 것들을 얘기하자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은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인데, 그러니까 기준에 관한 규칙인데요. 이건 어떤 것들이냐면 다른 법률에는 거의 없는데 산업안전에 관해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행령, 시행규칙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게차에서 어떤 것들이 시계차에서 뭐 백레스트니 헤드레스트니 아니면 뭐 경광등이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있기만 하면 되나? 아니죠.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내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체 협약이라거나 취업 규칙도 당연히 있고 근로계약서도 있고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산업 안전에 대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규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산업안전의 의미가 입사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건강을 말하는 거라면 이 산업재해란 어떤 것이냐.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항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업무상 사유죠. 업무상의 어떤 사유, 이유에 따라서 노동자가 부상을 입는 경우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무상 사고고요. 그다음에 질병이 업무상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장애 또는 사망이 있는데 장애라는 것은 이 장애랑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데 산업안전 혹은 산업재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일단 일정한 어떤 상처 혹은 이 병이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 외에는 사망, 이것을 다 포괄해서 산업재해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수행성인데요. 이 업무상 사유와 관련해서 업무 수행성도 같이 말을 해요. 그래서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 두 가지를 세트로 해서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둘 다 있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업무상 사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수행하던 중이니까 업무의 수행성이 있다. 그러니까 업무상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중이 아니어도 사업주가 지휘 감독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회식은 업무 수행 중은 아니죠. 근데 그 회식이 사업주가 우리 다 같이 가야지라고 하는 경우였다. 그러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이 있는 경우니까 인정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 기인성인데요. 재해와 업무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업무 수행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고와 많이 연관이 돼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뇌출혈이 왔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 업무에 아까 반드시 기인된 건 아니죠. 뇌출혈은 그냥 어느 순간에 우연적인 그런 것들이니까. 근데 어떤 뭐 넘어졌다거나 어디에 끼었다거나 뭐 다쳤 그냥 이런 뭐 베었다거나 이런 류는 업무 수행성이 있는 거고요. 업무 기인성은 이제 재해와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데
과로성 질병, 주로 뇌심혈관계 질환을 얘기하고요. 직업성 암, 진폐,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서 기인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업무상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주로 내가 뇌출혈을 집에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로했으면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사고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 중에 발생하게 되고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으로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퇴근은 다른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혹은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하는 사고인데 이건 사실 사업 중에 과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주가 제공하는 시설물에서 관리 소홀이 있다라는 건 사업주에 당연히 과실인데 출퇴근 중에 사고 나는 게 내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다 사고 나는 게 사업주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로자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이 출퇴근 중에 근데 이게 출퇴근이라는 건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출퇴근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일주일에 한 4번 이상 다 4번 이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항상 일상적으로 그 집에서 항상 회사에서 항상 집으로 가고 집에서 항상 회사로 가고 이렇게 가. 근데 내가 어느 날 중간에 갑자기 난 친구를 오늘 만나기 위해서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건 출퇴근 중 재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예외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간다거나 뭐 아이를 육아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또는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컨벤션홀 같은 데서 하는 행사라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요. 휴게 시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가 되는데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동 중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리 업무상 사고가 됩니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나 우려되는 장소에서의 사고, 출장 중 사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게차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게차가 나를 쳤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지게차 운전자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지만 나한테는 산재라는 거예요. 업무상 사고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건 내가 그 지게차에 맞아서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서 낙상 사고를 겪었어요. 그래서 낙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것도 업무상 사고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 활동 중의 사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으로 넘어가면 업무상 질병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뇌심혈관계 질병이 있고요. 이게 이제 혈관을 포함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범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근골격계 질병이 있고 세 번째가 암, 네 번째가 요즘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정신질환이 있고 다섯 번째로는 그 외의 모든 기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산업재해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사고 중심에서 질병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눈에 보이는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좀 다룰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로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은 죽지 않으면 과로사, 그러니까 내가 과로해서 피곤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과로사 그 자체에 이제 초점이 간다라는 거고요. 사후 감독과 처벌 중심이라면 사람이 죽으면 혹은 사람이 다치면 그 이후에 감독하고 처벌하는 것에만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예방해보자. 죽기 전에 다치기 전에 예방해보자. 그래서 뭐 위험성 평가라거나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고용에 의한 재해에서 간접 고용에 의한 재해로 넘어간다라는 건 예전에는 사실은 뭐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정도는 있었다고 하지만 고용의 형태가 막 복잡하진 않았어요. 파견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복잡해지니까 눈에 잘 안 보인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업무상 질병의 입증 책임 문제인데 이게 내가 이게 산재다라고 주장하니까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환경공무관을 7년을 했다라고 하면 그 하면서 쓰레기니 뭐니 막 계속 중량물 취급을 했는데 이걸 몇 킬로를 계속 들고 다녔는지 실제로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걸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라거나 작업 환경 측정을 미리미리 하자. 그래서 뭐 2년 3년에 한 번씩 하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파견 및 출장 근로자 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제 만병의 구건한 직업성 스트레스 그리고 뭐 감정 노동에 의한 자살과 우울증도 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해를 청구할 때 이렇게 많은 준비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 책임도 져야 되고 이런 서류들도 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노무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병원의 도움을 좀 받기도 하는데요. 이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요 뒤에도 이제 요양급여, 유족급여 신청서를 보여드릴 텐데 그 병원 원무과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작성을 부탁하는 방법은 있는데 이거는 서류적인 부분이고 그 외에 어떤 뭐 근로계약서부터 어떤 뭐 계약서니 업무 시간 확인원이니 이런 것들은 회사 또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자료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아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자료니까 이런 것들은 좀 많은 서류들이 필요해서 어려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최초 요양 신청 서류인데요.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제자의 인적 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요. 출근 시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의 인적 사항이 있는데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이런 것들을 적어야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가 발생했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뒤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라서 여기는 작성할 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인데요. 요거는 반드시 의사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의 질병이 언제고 언제 처음 이 질병이 발생하고 제1시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질병 코드는 어떤 것들인지 뭐 이런 의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단서랑 비슷한데 진단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의사의 서명도 있어야 되고 의료기관 주소라고 해서 원무과의 직인도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단서로 가름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사들도 간혹 있어요. 뭐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거 산재 신청조차 못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진단서로 가름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유족급여 신청서인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제 남은 가족들이 신청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사업장의 정보가 있고 그 밑에 재해자의 인적 사항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족급여이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배우자다 이러면 이 사람은 연금의 수급권자가 가능할 수 있는데 자녀인데 25세 이상이다. 그러면 일시금의 수급만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어렵지. 이 다음으로는 이런 청구서를 어떻게 제출하고 어디에 제출하느냐. 제출 기관은 이제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마포구에 살고 있어도 우리 회사가 의정부에 있다. 그러면 의정부 지사로 접수를 해야 하는 거고요. 반면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 주소지예요. 그래서 이 건설업은 건설업 본사 혹은 뭐 하청이든 어쨌든 회사가 있고 건설 현장은 뭐 이렇게 여기저기 퍼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주소지가 아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휴양, 추가상병, 휴업급여, 간병료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거, 내가 산재인지 인정해주세요라는 건 사업장 주소지 혹은 이제 건설 현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에 돈 주세요라거나 이런 것들은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시. 한 11가지 되는 것들을 다 이제 구비를 하셔서 팩스로 보내셔도 되고 등기로 보내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해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일단 접수가 확인되면 그 다음에 담당자가 배정이 돼요. 공단에서. 그리고 이제 재해자와 사업장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조사를 하냐면 우리 요양급여 신청서는 굉장히 내용이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관계 확인서라고 해서 보통 한 30에서 40페이지 정도 되는 어떤 서류를 주면서 작성해달라고 해요. 그럼 거기에 내 업무 시간과 업무의 형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나의 어떤 요인이 이 질병을 유발했는지를 질문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 사업장에도 동일한 서류를 보내서 사업장에서 답변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사가 있다라고 하면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근골격계 질병이다 하면 공단의 담당자가 자기가 눈으로 실제로 이 업무를 하는 걸 보고 싶거나 봐야 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장 조사를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고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사고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해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산재가 맞는지 아닌지 심의를 하게 되고 이후에 공단에 통보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평균인준금이 산정이 되고 그래야 이제 휴업급여라거나 이런 것들이 나가니까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고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기관은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도 달려있고 혹은 담당자에게 사건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일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고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도 위원들이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수 순서대로 심의를 하는데 사건 접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당연히 또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고일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특히나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은 노동청에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현장 조사한다고 보시면 되고 질병의 경우에는 현장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구술변론의 기회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은 이제 구술변론을 잘하진 않는데 이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뭐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거나 우울증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산재 신청이 되고 그 다음에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담당 주치의라거나 원무과에 제가 언제 산재가 끝나는데 치료가 더 필요한가요? 라고 하면 의사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료 계획서를 써주세요 하면 이제 병원에서 공단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료 계획서라는 건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치료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의사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요양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공단이 보완 요청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요양기간은 3개월 단위로도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조금 가벼운 상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단축 승인도 가능은 합니다. 진료계획서 심사는 공단 자문이 공단 내에 있는 의사 혹은 공단이랑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의사가 이제 자문을 해서 통지를 하게 되고요. 필요시에는 특별 진찰도 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해자에게 보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공단 직권으로 종결을 결정을 해서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아도 더 나아지지 않는다. 이 경우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유지하는 거다. 그러면 종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진료계획서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 신청도 그래서 만약에 2개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원칙적으로는 1개 병원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치과나 안과 등 특수 진료가 필요할 때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사고로 내가 만약에 추락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졌어요.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는 허리가 먼저죠. 내 생명이랑 더 직결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겠지만 나 이도 부러졌으니까 치과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다니는 병원은 치과가 없어요. 그러면 2개 병원으로 이제 진료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 상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통원이 필요할 때 어떤 거냐면 우리 대학병원은 한 3개월 이상 6개월까지 최대 6개월이고 계속 거기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대학병원은 너무 멀고 시간도 많이 거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수술이 끝나고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면 집 근처에 다른 병원을 다니는데 내 수술 부위를 확인한다거나 할 때는 다시 대학병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양 중 의료기관에 의료 장비가 부족해서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 그런 것들도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 시설 및 전문 인력이 없고 통원 요양으로 수술 및 처치가 가능한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옮겨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생활근거지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을 옮겨 유용하게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요거는 공단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여기서 치료받으면 안 되겠는데 할 때 이제 공단에서 그냥 옮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재해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재해자의 치료와 재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그다음에 생활 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서 너무 멀면 힘드니까, 이제 간호하는 사람들에게도 힘드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다시 옮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의사의 어떤 작성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 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처리 기한이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최초 요양은 7일이고요. 유족급여는 10일인데 절대 지켜지지 않아요. 한 번도 이렇게 되는 걸 본 적이 없고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초 요양 7일 같은 경우에 담당자 배정되고 서류 이거 작성해주세요까지가 보통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질병이 업무상 인과관계. 그래서 이 이해 신청이라는 건 이제 내가 산재를 신청했는데 산재가 아니래요. 그럼 나는 거기서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 2번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최초로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 최초로 신청하는 거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초에 불승인이 났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거 산재 맞는 것 같다. 다시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는 이의 신청이고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여기서 근데 그 다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처음에 한 거는 근로복지공단 본부니까 그 지사죠 결국은. 근데 그 다음으로 하는 건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재심사위원회예요. 그래서 이건 세종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의를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각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은 이게 결국은 최초 신청이 있고 이의 신청이 있고 재심사 청구가 있는데 바로 재심사 청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초 불승인 처분 통보로부터 90일 이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은 이 공단에 있는 절차들을 다 이용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으로.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 1심, 2심, 3심제도 있듯이 그거 똑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이의 신청 절차 없이 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다 한 후에 이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재해 조사의 목적이나 절차나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용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고라는 건 기술적 위험이 필연적으로 일어난 물적, 인적 피해를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해롭거나 물건이나 공정에 해를 주는 원하지 않는 사건, 이것이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건이라는 건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끌만한 일이고 사회적 위험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모든 피해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해는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의미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산재에서 말하는 재해라는 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서 하루 이틀이면 된다 하는 것들은 산재로 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이 손실인데 축나거나 잃어버리거나 해서 손해를 본 또는 그 손해를 의미하는 거라서 노동력의 손실을 여기서 의미하죠. 그래서 내가 산재 때문에 뭔가 아파요. 그래서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근데 나의 그 원래 능력치는 다시 이만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허리에 철심을 박았어요. 그러면 이 가동력이 이전하고는 다르겠죠. 그만큼이 손실입니다. 이 사고조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 근본적인 목적은 동종 사고 또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게차로 인해서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고 조사를 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지나갈 수 없게끔 이 통행로는 지게차만 통행할 수 있게끔 바꿔놓으면 이 지게차가 지나가는 사람을 칠 일은 좀 줄어들겠죠. 누군가 그걸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여긴 지나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아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요. 부수적인 목적으로는 안전관리상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지게차도 있는데 저기 옆에 굴삭기도 있어요. 그럼 굴삭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점검 시에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지게차가 있으면 신호수가 있어야 한다. 근데 신호수를 둘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통행로를 구분이라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경고등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달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 작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통계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고조사의 기타 목적은 비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사고가 벌어졌고 이걸 비난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후의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니까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운전상이나 관리상 실수나 결함을 명확하게 한다. 이게
그 이제 휴먼 에러라고 해서 이전에 했던 이제 강의인데, 휴먼 에러로 일어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관리에 실수인 걸 수도 있고 혹은 경광등이 고장났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향후 동종 또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자원 손실이나 예상되는 사회적 무리를 예방하고, 소송 사건을 예방하고, 이후에 이제 이 사고를 줄여야 소송 사건이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작업 공정의 결함을 감소시키고 회사 제품 질을 향상하고 회사의 이미지 제고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조사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안전 의식을 향상할 수 있고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내가 뭐가 위험한지 사실 잘 몰라요. 나는 익숙하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혹은 전문가들이 와서 보면 아, 이런 것들이 위험하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다치지 않은 건 우연이고 혹은 운인데 앞으로도 더 다치지 않으려면 그 우연과 운의 영역을 좁히고 전문적인 영역을 높여야 하니까. 그렇죠. 안전 규칙 준수를 확산하고 부서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안전 경영 방침과 노사의 신뢰가 구축이 되고 능동적으로 재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오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것 때문에 합의금 액수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 이제 화성의 아리셀 사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십억 단위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예방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죠.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래 안전환경 교제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주민,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기.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할 항목은 이렇게 되는데 발생 연원 시 이런 것들이 있고 피해자의 성명, 작업, 상병의 정도, 사고의 형태, 기인물, 가해물, 불안전 행동과 인정 요소가 있었는지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무엇이 일어났는지 분명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떤 것이 진짜 원인인지 주원인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리스크를 판정을 할 수 있고 예방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경향성과 관심을 그래서 이 사고 발생 시에 어떤 조치를 하냐면 사고 조사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참가자는 2인 이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관리 감독자와 작업자 중심으로 이제 하고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참여를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나 노조 담당자가 참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 이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재발 방지를 우선으로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거고요. 그래서 사고조사 목적 이외의 상황은 조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 추궁이 아니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고 목격자 및 현장 책임자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진 촬영이나 측량, 측정 검사나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은 원인이 결정될 때까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사고조사 같은 경우에 다시 말하지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요. 목격자나 현장 책임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에 따라 사진 촬영이나 측량, 측정 검사나 시료를 채취하고요.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은 원인이 결정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사고의 근본 원인 조사에 중점을 두고 사고 요소나 대책과 관련 없는 것은 피하고요. 사고 당일 상황 외에 아차 사고 등과 관련된 정보는 입수하고 사고와 관계있는 불안정 상태나 불안전 행동 외에 관리 감독자의 관리 상황 및 결함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2차 재해가 발생된 경우 등이 필요하면 사고 발생 시의 조치 경과 및 내용을 조사하고 사람과 재해 상태에 대한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 및 검토하고 이들과의 상관관계와 중요성을 파악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람들도 다 보호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는 건 개인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어서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이 조금 게을러서 발생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무리한 동작이나 좋지 못한 안전태도 부주의, 지식 부족, 훈련 부족, 육체적 결함 등 개인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작업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적합한 표준이라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마모되어 있는 어떤 작업 도구들이라거나 위원회가 부재하고 안전 프로그램이 부재해서 이 교육을 하지 못한 것들도 작업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규제 제도의 부재라거나 설계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수 유직 이런 결함이 부재할 수도 있고요. 무리하게 생산을 하다가 이런 작업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할 때 사고와 질병이 발생을 하게. 그래서 이 산업재해 지표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측정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재해율, 사망 만인율, 강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근로손실 일수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경우에 계산해 보. 이 산업재해 지표를 산출할 때 재해 손실 비용을 산출하게 되는데 요거는 총 재해 손실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고 그 직접비의 5배를 곱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비라는 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법령으로 정한 산재 보상비를 의미해서 휴업 보상비, 우리 휴업급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니까 주게 되는 우리 휴업급여. 장애 보상비 같은 경우는 이 장애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그 더 이상 이제 낫지 않고 고정되는 것. 내가 그래서 허리에 철심을 박았다고 하면 더 이상 이것만큼 더 안 돼서 발생하게 되는 장애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1급에서 14급까지 나눠서 장애 보상비를 지급하니까 그 비용이 있고요. 요양 보상비라고 하면 우리 그 산재 기간 동안의 병원비, 유족 보상비라고 하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에게 나가는 경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배우자가 있었다. 그러면 연금으로 나가니까 이 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다음에 장례비는 우리 장례 치르는 비용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직접비고요.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재산 손실, 생산 중단 등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의미하는데 인적 손실, 물적 손실, 생산 손실, 기타 손실 등 이건 계산하기가 사실은 더 어렵고 사실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그 사망으로 인한 비용은 그렇다 치고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하기가 어렵고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우리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산업안전이라는 건 퇴사할 때, 입사할 때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퇴사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재라는 건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실은 근로자들에게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서 입증을 해야 되고 뭐 기간이 길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 자체는 사실은 되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너무 멀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픈 게 회사 때문일 수도 있다. 일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럴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은 산재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